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동네. 새벽 4시 반, 아직 첫 차도 다니지 않는 시각. 버스 정류장 의자에는 낡은 카디건을 걸친 할머니 한 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순애. 언제나처럼 손에는 작은 도시락통 하나를 꼭 쥐고 있었지요. 주변을 지나는 이들은 거의 없었고 간간히 마을을 지키는 길고양이만이 그녀 곁을 서성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 풍경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심지어 태풍이 몰아치던 날에도 김순애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늙은이가 새벽 산책하는 거지 뭐. 저 시간에 깨어 있는 게 오히려 대단하네. 하지만 그곳을 오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갸웃하기 시작한 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낯선 소년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였습니다. 소년은 중학생쯤 되어 보였는데 언제나 허름한 운동화와 낡은 재킷 차림, 주머니에 손을 푹 찔러 넣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정류장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치 약속이나 한 듯 할머니가 건네는 도시락통을 받아든 뒤 짧게 고개를 숙이고는 불이 나게 사라졌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주민들은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 누구야? 할머니 손주인가? 근데 손주라면 왜 늘 저렇게 숨어 다니듯 하지?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매일같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사람들 사이에는 점점 더 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야? 요즘 애들 유괴 사건 많다는데 할머니가 애를 숨겨두고 먹을 걸 주는 거 아닐까? 아니면 혹시 도박 빚이라도 있어서 심부름 시키는 거 아니야? 그럴수록 김순애 할머니의 행동은 더더욱 의문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왜 하필 새벽? 왜 버스 정류장? 그리고 왜 그 소년만? 그러던 어느 날 한 주민이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매일 저 아이한테 도시락 주시는 거예요? 할머니는 순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금세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밥 좀 굶는 애 같아서. 말은 간단했지만 그녀의 눈빛엔 뭔가 설명하기 힘든 묵직한 사연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주민은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묻지 못했지요. 그러나 의문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한 동정심으로만 보기에는 너무 집요한 행동이었으니까요. 마을 사람들은 이제 서로에게 물었습니다. 저 도시락 속에는 도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저 소녀는 대체 어디로 사라지는 걸까? 그리고 그 답을 알고 싶어 한 호기심은 곧 사건의 시작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정류장에서 또다시 도시락을 건네받는 소년을 눈여겨본 횟집 사장 박 씨는 도시락을 힐끗 본 순간 도저히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뚜껑 사이로 살짝 보이는 건 값비싼 한우 불고기였습니다. 그 정도 음식이면 웬만한 집안의 저녁상에도 잘 오르지 않는 귀한 반찬이었죠. 허허, 그 나이에 무슨 돈으로 저렇게 챙겨주나? 사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의욕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또다시 새벽 정류장. 이번엔 갈비찜이 도시락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날엔 잡채와 전, 또 그 다음 날엔 장어구이까지. 누가 봐도 가난한 노인이 준비할 만한 반찬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부유한 집안의 정성 가득한 상차림 같았지요.
이제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한층 더 거세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해. 저 정도 반찬이면 돈이 꽤 들어갈 텐데. 설마 저 할머니가 돈을 어디서 훔쳐오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저 아이가 보스의 아들이라든가.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도시락을 받아들고 뛰어가는 모습을 동네 주민 한 명이 몰래 뒤따라갔습니다. 소년은 좁은 골목길을 달려가더니 낡은 창고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경계하는 듯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민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창문 틈으로 안을 엿봤습니다. 그곳에는 놀랍게도 또 다른 아이들 여럿이 있었습니다. 모두 1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는데 허름한 옷차림에 얼굴은 잔뜩 수척해 있었습니다. 소녀는 도시락을 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가 주셨어. 같이 먹자. 그러자 아이들이 일제히 몰려들어 눈빛을 반짝이며 음식을 허겁지겁 집어먹었습니다. 도시락 하나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이들의 얼굴에는 잠시나마 미소가 번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그 광경을 본 주민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뭐지? 범죄 집단인가? 아이들을 모아두고 할머니가 먹을 걸 대주는 건가? 아니면 인신매매 같은 건 아닐까? 그날 이후 동네의 소문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불법과 범죄의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저건 분명 정상은 아니야. 그렇게 해서 결국 경찰이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평범해 보이는 도시락 사건은 더 큰 파국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주민들의 잇따른 제보를 받고 은밀히 김순애 할머니의 행적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노인이었지만 새벽마다 아이에게 도시락을 건네고 그 도시락이 버려진 창고의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니 범죄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형사 박준호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노인이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직접 현장을 확인한 뒤로는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 창고 안에는 아이들이 대여섯 명이나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한결같이 굶주림과 두려움에 젖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입은 옷은 낡았지만 그 옆에 놓인 헌 교과서와 공책은 깔끔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최소한의 공부는 하도록 챙겨주고 있었던 겁니다. 형사 박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도대체 저 노인은 무슨 이유로 아이들을 돌보는 거지? 정말 단순히 선의일까? 아니면 더 복잡한 사정이 있는 걸까? 그런데 며칠 후 새로운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장통에서 김순애 할머니가 고기를 대량으로 사가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그녀는 노쇠한 몸으로 무거운 쇼핑백을 끌며 늘 현금을 내밀었습니다. 게다가 그 현금은 늘 깨끗한 신권이었습니다. 노인이 저렇게 매일 현금을 쓰는데 돈은 어디서 나는 거지?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녀가 사는 집은 허름한 달동네의 단칸방. 국민연금으로는 빠듯한 생활을 이어갈 뿐 도시락에 들어가는 고급 반찬을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점점 수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도시락, 아이들, 신권현금. 이건 어쩌면 불법 자금 세탁이나 아동 범죄와 얽혀 있는 신호일 수 있었죠. 결국 박 형사는 결심했습니다.
새벽에 현장에서 직접 붙잡자. 다음 날 새벽 경찰은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류장. 역시나 할머니는 카디건을 여미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나타나 도시락을 받아든 순간 형사박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소년은 창고로 향했지만 그날따라 속도가 빨랐습니다. 숨을 몰아쉬며 달려가던 형사박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마치 누군가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리요. 창고 안에 들어선 순간 아이들은 놀란 눈으로 형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잡아가실 건가요? 그 한마디는 형사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의혹을 넘어 인간의 죄책감과 생존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아이들을 보호소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극구 거부했습니다. 우린 여기서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다시 그 집으로 끌려갈 거예요. 형사박은 놀라 물었습니다. 그 집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희 부모님이 계시잖아. 그러자 아이들은 차례차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린 버려진 애들이에요. 맞고 쫓겨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순간 창고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형사박은 더 이상 쉽게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순의 할머니는 대체 이 아이들과 무슨 관계란 말입니까? 다음 날 경찰은 김순의 할머니를 정식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작은 경찰서 취조실에 앉아 손수건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저 아이들은 제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버려진 아이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습니다. 형사들은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할머니, 생활 형편이 어려운 걸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일 고기를 사서 도시락을 싸줄 수 있었습니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순간 할머니의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그녀는 마침내 낮게 속삭였습니다. 그건 제 죗값으로 생긴 돈입니다. 형사들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죗값이라니? 그 말은 곧 할머니가 과거에 무언가 은폐된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조사가 길어질수록 할머니의 과거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40년 전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을 피해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도망치던 그날 어린 두 아들을 결국 버리고 떠나야만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그 애들을 버린 날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마음이 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열하며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보면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고. 도시락을 건네는 건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평생 씻을 수 없는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속죄의 의식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매일같이 값비싼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었던 걸까요? 경찰은 그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의 집을 수색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 구석, 낡은 옷장 속에서 작은 철제 금고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놀랍게도 수천만 원의 현금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통장 한 권. 통장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첨금 33억.
제987회 로또 복권. 형사들은 숨을 삼켰습니다. 노인의 도시락은 단순한 선행도 범죄의 흔적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연히 거머쥔 거액의 돈을 속죄와 돌봄의 도구로 바꿔낸 결과였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진실이 밝혀진 순간부터 김순애 할머니의 삶은 또 다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김순애 할머니의 과거는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형사들은 금고에서 나온 현금과 로또 당첨 내역을 근거로 그녀가 단순한 선행자가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비밀을 감춘 인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조사실 안 할머니는 흰 손수건을 움켜쥔 채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제 손에 들어온 건 우연이었어요. 처음엔 두려웠죠. 이렇게 큰 돈을 내가 써도 되나?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이건 하늘이 내게 준 벌이자 속죄의 기회라고. 형사 박은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버려진 아이들을 왜 돌본 겁니까? 그건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입니다. 그러자 그녀는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모를 겁니다. 한번 엄마라는 이름을 가졌던 여자가 자식 버리고 살아야 하는 죄가 어떤 건지. 나는 내 두 아들을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죽은 목숨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라도 지켜야 했습니다. 아니면 나는 평생 단 하루도 숨 쉴 수 없었을 겁니다. 그 순간 취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형사들조차 노인의 말에 쉽게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단순한 거짓이나 위장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응어리진 진짜 죄책감이 서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또 다른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렸다는 두 아들. 그 아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형사 박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아들들을 찾으려 한 적은 없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흐느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찾을 자격이 없었어요. 나는 그 아이들을 버리고 달아났습니다. 내가 다시 나타나면 그들의 인생을 더 망치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경찰 기록에 따르면 40년 전 김순애는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다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 후 행방이 끊겼고 두 아들은 보호시설을 전전하며 성장했지만 성인이 된 뒤에는 각자 다른 삶으로 흩어져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형사들은 놀랐습니다. 그녀가 돌보고 있는 창고 속 아이들이 어쩌면 그녀 자신의 잃어버린 두 아들의 대체물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단순히 의문의 도시락을 넘어 죄와 용서, 모성과 속죄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아이들 중 한 명이 쓰러진 겁니다. 굶주림과 탈진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안 돼, 제발, 제발 버티렴. 그녀의 절규는 40년 전 자신이 버렸던 아이들에게 닿지 못한 외침 같았습니다. 그 장면은 주변의 경찰과 주민들 모두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아이의 탈진 사건은 결국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버려진 아이들, 정체불명의 노인에게 돌봄받아. 뉴스 화면에 김순애 할머니의 얼굴이 비쳤고 순식간에 세상은 그녀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머니의 허름한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할머니, 왜 아이들을 숨겨 키우셨습니까?
로또 당첨금은 어디에 쓰셨습니까? 혹시 친아들을 대신해 속죄하신 겁니까?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검게 그을린 얼굴, 거칠게 굳은 손. 한 남자가 기자들을 해치고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피곤하고도 분노에 차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믿기지 않는 떨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맞습니까?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그는 다름 아닌 김순의 할머니가 40년 전 버리고 떠났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버려진 아들과 속죄의 도시락을 건네온 어머니가 수십 년 만에 다시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이를 악물며 할머니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우리 어머니입니까? 그렇다면 왜 우릴 버렸습니까? 할머니는 차마 눈을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때 너무 어렸고 너무 두려웠다. 폭력과 굶주림 속에서 나 혼자라도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잘못이었어. 평생 후회하며 살았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에게라도 도시락을 준 거야. 내가 못한 엄마 노릇을 조금이라도 하고 싶어서.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주먹을 움켜쥐고 있었지만 차마 어머니를 때리거나 밀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십 년간 가슴에 쌓인 증오와 지금 눈앞에서 죄를 고백하며 무너지는 노인의 모습이 서로 충돌하며 그를 흔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 또 다른 반전이 터졌습니다.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 기자가 외쳤습니다. 잠깐, 이 할머니 그냥 선행자가 아닙니다. 그녀가 로또 당첨금을 쓴 방식에는 이상한 점이 있어요. 아이들을 돕는 데 쓴 게 전부가 아닙니다. 기자가 꺼낸 자료에는 할머니가 수년간 보낸 거액의 송금 내역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돈의 수신자는 놀랍게도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미 수년 전 사업의 실패에 사라진 인물이었는데 그는 알고 보니 어머니의 돈으로 버텨온 것이었습니다. 즉, 김순의 할머니는 버린 아들을 대신해 돈으로라도 뒤에서 지켜주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실은 둘째 아들에게는 더 큰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결국 형만 챙겼다는 거군요. 나는 버렸고 형은 돈으로라도 붙잡았다는 거잖아요. 둘째 아들의 목소리는 피를 토하듯 떨렸습니다. 할머니의 고백은 용서가 아니라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반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기자들의 질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첫째 아들은 어디 있습니까? 왜 둘째 아들에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의 시선 앞에서 김순의 할머니는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습니다. 아니에요. 둘째에게 주지 않은 게 아니라 그 아이는 끝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디에 사는지 어떻게 사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녀는 흐느끼며 손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눈에 보이는 큰아이를 챙기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 아이 모두를 평생 안고 살았어요. 그러나 둘째 아들의 눈빛은 냉랭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명입니다. 결국 형은 돈으로라도 챙겼고 나는 끝내 버려진 겁니다. 어머니에게 저는 도시락을 받아먹는 남의 아이와 다를 게 없었군요. 그는 거칠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상처는 쉽게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 헤집어져 더 아프게 드러났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주변에 있던 아이들이 하나둘씩 할머니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창고에서 밥을 먹던 아이들, 버려지고 맞으며 도망쳐온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희를 버린 적 없어요. 우린 다 버려졌지만 할머니가 처음으로 우리한테 밥을 주셨어요. 우리한테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엄마예요. 아이들의 눈물 어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현장은 다시 술렁였습니다. 카메라를 든 기자들도 냉혹했던 형사들도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 그녀는 과거에 친아들을 버린 죄인이었지만 동시에 지금 눈앞의 아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유일한 어머니였던 겁니다. 둘째 아들은 차마 그 광경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떨리는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번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나 같은 아들은 버렸으면서 왜 모르는 아이들에게까지 밥을 주며 살았습니까? 할머니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좋다. 나는 평생 너희에게 죄인이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었단다. 도시락 한 끼라도 누군가에게 엄마 노릇을 해주는 것. 그게 내가 숨쉬는 이유였어.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절규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은 고요해졌고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자들은 그녀를 죄인이자 어머니라 부르며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세상은 분열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어머니라는 목소리와 그래도 누군가의 생명을 살린 어머니라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며칠 후 작은 장례식장이 열렸습니다. 쓰러진 아이 중 한 명이 결국 세상과 이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가 남긴 흔적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김순의 할머니는 관 앞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일찍 널 찾았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녀의 오열은 보는 이들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장례식에는 아이들뿐 아니라 둘째 아들도 조용히 나타났습니다. 그는 관 앞에서 무릎 꿇은 어머니를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짧은 한마디가 40년의 거리를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할머니는 놀라 고개를 들었고 둘째 아들의 눈에 맺힌 눈물이 보였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원망과 분노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끝내 지울 수 없는 모정에 대한 갈망도 있었습니다. 아직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버려진 아이들 곁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차마 저도 더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변에 있던 아이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작은 장례식장은 피와 혈연을 넘어선 새로운 가족의 울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칠 뒤 김순의 할머니는 다시 버스 정류장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옆에 앉아 함께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아이들도 새 보금자리를 찾아 입소하게 되었고 그곳의 첫 식사 역시 할머니와 아들이 함께 싸온 도시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우린 범죄라 의심했지만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속죄와 모정이었어. 이제 할머니의 도시락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죄를 고백하는 눈물의 무게, 그리고 버려진 아이들과 잃어버린 아들을 향한 마지막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마지막 장면,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내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길 평생 기다렸다. 그리고 아들은 눈물 속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마. 그 짧은 단어 하나가 40년의 상처와 죄책감을 녹이며 마침내 이야기의 끝을 열었습니다.